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키이우 방문은 러시아 정부가 밝힌 5월 9일 전승절과 더불어 오는 5월이 이번 전쟁의 가장 큰 분기점이 될 것을 확정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방 원조와 러시아에 대한 제재 정책 강화, 우크라이나의 재정 지원 및 안전 보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키이우 시내를 순회했던 다른 국가의 지도자들과는 달리 대통령궁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로지 실무회의에 모든 시간을 쏟았습니다. 이는 랜드리스 법안의 하원 표결이 4월 말에서 늦어도 5월 10일까지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랜드리스가 무기의 종류에 구애받지 않으며 공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는 강력한 법안이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대여의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 제공되는 것은 아닌데요. 우크라이나는 랜드리스 법안을 통해 공여받은 무기 가치의 10%의 비용과 2%의 이자를 50년에 걸쳐 갚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영토를 되찾고 하루라도 빨리 전쟁을 끝내기를 바라는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는 랜드리스 법안이 이번 전쟁을 가장 빠르게 끝낼 희망인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중화기 지원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의 철도 인프라를 최우선 목표로 변경하며 어떻게든 지원받은 물자들이 주요 전선으로 옮겨지는 것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들어 러시아의 영토에서 화재 사건이 발생하는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스크바 순환도로에서 실크로드 쇼핑센터에 불이 붙은 모습이 관측되었습니다. 러시아 측은 정확한 원인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한창인 와중에 계속해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분명한 이상사태였습니다. 특히 어젯밤 브리안스크 유류 저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의 상황을 담은 CCTV 영상은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미사일 공격에 의한 결과라는 확신이 들게 했는데요. 브리안스크에서 발생한 화재는 12시간 동안 진화되지 않고 계속해서 주변으로 퍼져나가며 여의도 면적만큼의 지역이 모두 불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러시아 측도 자존심상 영토가 공격당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원인 조사는 흐지부지 끝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크라이나 동부 크레미나의 시청에서도 발생했습니다. 크레미나는 얼마 전 러시아군이 기습적인 공세를 가해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의 작은 지역인데요. 루한스크 주지사 세르히 하이다이는 러시아군이 시청을 점거하고 있었고 군사회의가 열리는 동안 가스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내부에 있던 러시아군은 전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동부 전선에서 발생한 전투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크레미나 시청에서 병력이 크게 줄어든 러시아군은 루비진의 방면으로 진격을 시도했지만 쉽게 차단당하고 말았는데요. 또한 이지움 전선에서는 러시아군이 남쪽으로 약간 진격했으나 너무 단독으로 튀어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우크라이나군이 파고들 수 있는 빈틈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군참모부는 이번 전투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세베르 도네츠크 방면으로 침투해오던 러시아 제2근위연합군 30분리 보병여단이라고 보고했는데요. 전쟁연구소 ISW에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전황 지도를 살펴보면 어째서 러시아군이 더 많은 전력을 가지고도 동부전선을 뚫어내지 못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러시아군의 진격 방향이 네 방향으로 고정되어 있었으며 동선의 변화라거나 작전의 변경 같은 것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연일 이어진 비 때문에 동부전선은 또 한 번 라스푸티차가 시작되고 말았고 러시아군은 적절한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무리한 공세를 펼치다 수렁에 빠지면서 진격로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 곳만 지키고 있으면 알아서 러시아군이 찾아온다는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이지움 전선에서 많은 활약을 벌이고 있는 대전차 화기 운용팀 스투그나피 팀은 3분 동안 같은 자리에서 4대의 러시아군 전차를 잡아내는 영상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 모두 피해 현황에 대해 부풀리거나 감추는 면이 있어 정확한 자료를 원했는데요. 최근에는 한 외신에서 사진이나 영상들로 확인된 장비 손실 기록을 수집해 객관적인 피해 현황을 집계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러시아의 총 장비 손실은 3,200개로 확인되고 있으며 전차 562대와 장갑차 318대 등의 피해가 모두 사진으로 첨부되어 있는데요. 격전지나 발견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장비 손실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군의 피해는 이보다 훨씬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화력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우크라이나군이 밀리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루비즌의 시가지에서 촬영된 영상은 러시아군이 UR-77을 사용하여 민간인 거주구역을 공격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는데요. 이때 사용된 UR-77은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지뢰 제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장비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미클릿과 같은 것이며 와이어에 폭발물을 줄줄이 매달고 로켓으로 쏘아 땅에 묻힌 지뢰와 함께 터뜨리는 방식으로 작동하는데요. 러시아군은 시리아 내전에 이어 또다시 UR-77을 건물 파괴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러시아군이 UR-77까지 동원한 이유를 다르게 해석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것은 러시아군이 이번 전쟁에서 너무 많은 장비를 손실했고 탄과 미사일은 빠르게 소진되고 있으며 기존과 같은 공세를 유지하기 위한 보급에도 애를 먹고 있어 지뢰 제거용 차량까지 공격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의견은 러시아의 브리안스크 방면에서 화재 사건과 함께 발생한 철도 사보타주 사건을 근거로 제기되었습니다. 이것이 러시아 내부에서 활동하는 특수부대의 소행인지 아니면 전쟁에 반대하는 러시아 국민들이 벌인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점점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러시아의 철도선이 공격받는 일이 늘어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우크라이나 동부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남부전선보다 훨씬 빠르게 보급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을 살려 화력전을 벌이고 있었던 것인데요. 하지만 벌써부터 이렇게 문제점들이 생겨나고 있다면 5월 9일 이후로는 단번에 전세가 역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서방에서 지원한 물자들이 조금씩 최전선에서 발견되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예시로 이지움 지역에서 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특이한 형태의 무기가 포착되었는데요. PARM-DM-22 히트라고 불리는 이것은 100m 떨어진 곳에서 지느러미 안정화 로켓으로 적 차량을 타격할 수 있는 아주 희귀한 대전차 지뢰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이 대체 언제 공급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독일이 그간 제공했던 수많은 종류의 군수 지원 물품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목록들을 보면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절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독일은 현재 레오파드 1A5 전차 88대와 마르더 IFV 장갑 차량 100대를 지원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어 부족했던 중화기 지원까지 조만간 채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체코가 보낸 2S1 그보즈디카 자주포의 운송이 시작되는 등 러시아를 점차적으로 압박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보내는 속도는 믿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지난 13일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M777 155mm 곡사포 18문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곡사포가 지원된다면 우크라이나군에 많은 힘이 될 수 있으나 과연 언제쯤 도착해서 훈련받고 실전에서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죠. 그런데 얼마 전 미국 국방부 측에서 이미 M777은 우크라이나군이 운용하고 있으며 50명의 우크라이나군이 포병체계 훈련 과정을 수료했다는 깜짝 발표를 내놓으면서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고작 11일 만에 운송부터 훈련까지의 모든 과정이 이루어졌을 일은 없으니 미국은 비밀리에 무기 지원을 선행한 뒤 지원 계획 발표를 내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폴란드 등 동유럽에 배치되어 있던 장비들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송 시간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움직여 정보가 누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달리 말하면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국가에서 하나 둘씩 보이고 있는 최첨단 무기들이 공식적인 발표 없이 언제든지 우크라이나 최전선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흑해의 입구를 단단히 지키고 있는 그리스에서는 2주 전부터 MQ-9 리퍼 드론이 고정 배치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로부터 얼마 뒤 MQ-9 리퍼의 제작사인 제너럴 아토믹스가 우크라이나에 MQ-9을 공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때 눈에 띄는 것은 미국 행정부의 승인이 떨어지면 즉시 배송하겠다고 자신했다는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을 M777 곡사포의 깜짝 발표와 연관지어 분석하며 그리스에 있는 MQ-9 리퍼를 사용해 우크라이나군이 현지에서 훈련을 받고 있고 조만간 전장의 하늘에 저승사자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사실 우크라이나가 MQ-9을 사용하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흑해로 진입하기 위한 유일한 입구에서 나토 가입국의 무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자체가 러시아에게는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미국과 나토 동맹이 본질적으로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모스크바는 폴란드를 통해 들어오는 무기들을 합법적인 목표물로 보고 있다고 밝히며 분노했습니다. 이후 러시아군은 지난 하루 동안 우크라이나 중부와 서부에 있는 5개의 철도역에 정밀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며
첨단 무기와 각국의 주력 중화기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움직였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에는 5개의 철도역 이외에도 전선으로 향하는 많은 경로가 존재해 이러한 공격은 시간벌이만 될 뿐이며, 영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타스트링 미사일을 8발씩 발사할 수 있는 스토머 단거리 방공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러시아의 작전을 수포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로써 서방 무기 지원을 막으려는 러시아의 시도는 불발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한번 늪에 빠지게 되면 발버둥을 칠수록 깊게 빠지게 되듯이 전쟁은 많은 것들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더는 슬픈 소식이 들려오지 않기를 바라며 종전의 소식을 전할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